자,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뭐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꼰대라고 하겠죠? 아직은 그죠. 정승일의 경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쉬십시오. 근데 저희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아빠가 네. 동강에 래프팅을 가자. 아, 그거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건데. 예, 예. 근데 여자애라 그런지 시큰둥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빠는 그 암벽 타기도 좋아하시고 산에 좀 데리고 다니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뭐 산도 잘 안 가려고 아, 네. 하고. 그래서 저는 여동생이면 지금 혹시 사춘기 아니에요? 사춘기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 산에 가거나 예. 뭐 이렇게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거를 요즘에 안 하잖아요. 운동장에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왜요? 거기서 놀다가 다치면은 책임진다고 해서 아.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아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공 밥시 차고 빨리 먹고 그죠. 빨리 먹고 그냥 나가서 공 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을 복도에도 못 나가게 하고 운동장에도 못 나가게 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 무슨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놀다가 어떻게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쪼금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뭐죠. 자라면서 뭐 어디 피도 나고 그러는 예, 거지 그 그게. 학부모들은 득달같이 전화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어떻게 아이들을 돌봤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느냐 이렇게 막 매섭게들 따지니까 네.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예 선생님들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그러게, 되니까. 그거 참 딜레마네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달리는 거가 두렵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결론. 결론이라는 게 이제 저 나름대로 예, 결론인데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예를 들어 무슨 가지고 말씀이세요? 어떤 노인네 아저씨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에 예. 막걸리를 드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어지러우니까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족이 소송을 겁니다. 왜 국립공원 그 관리공단을 네. 상대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자주 듣는 일인데 제가 산을 자주 다니니까. 예.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왜 그 산길을 사람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정비를 안 해 놨느냐. 왜 거기 돌멩이들이 그냥 있느냐. 그건 억지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판결이 예. 실제로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패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로.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에 있는 그 등산로들을 그냥 그 데크라고 하죠. 아, 이거를 네네. 쫙 깔아 버려요. 근데 데크를 깔게 되면은 등산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첫째로는 경관을 망가뜨리고요. 음음. 두 번째는 이 계단이라는 게 똑같은 높이 아니에요. 예. 산에 갈 때 제일 안 좋은 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보폭과 이런 것을 예. 똑같이 하는 거? 그렇죠. 단순 반복이다 그렇죠. 이거죠?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이건 어.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산을 운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등산이 아니고 그렇죠. 노동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파트 계단 올라가지 뭐하러 산을 갑니까? 아니, 근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건 술을 마신 그 행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술을 안 마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예.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알죠. 이제 암벽 등반을 해요. 예. 그 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한 1000 미터 정도를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 죽어도 본인 책임이거든요. 음.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 가나 곰이 나와요. 예. 그 곰 나와서 사람이 실제 죽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 걸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음. 원칙이 뭐냐면은 자연은 위험한 데고 음음. 그거를 당신이 즐기려고 하는 거는 이미 리스크를 각오했기 때문에 음. 본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허. 근데 저는 이런 원칙이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걸핏하면 소송 많이 내는 미국에서도 그런 걸로는 소송을 안 내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그렇잖아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런 내도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로 뭔가 기각. 원칙이 확립된 아, 거죠. 예예,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원칙이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허. 아니 애들이 뛰어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놀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애들이 성숙해 나가는 건데 예. 이런 모든 사건을 애들이 거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런 애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부모의 품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애들이 될 텐데. 정 박사님 휴가에 관해서 한 말씀 인사처럼 드렸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더 오늘 다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참 아니 그러면 요세미티 같은 데는 거기 인제 당연히 매표소나 입산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때 네. 뭐 등산자들에게 사인 같은 걸 받습니까? 뭐 귀하가 뭘 하다가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어쩌거나 했을 때 "우리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홈페이지 이런 데 이미 다 나와 아 있겠죠. 예예.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본인 책임이다. 아 이미 그러면 공지가 돼 네. 있다고 법적으로는 판단하겠네요. 네. 예를 그 들어서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어떤 그 팻말들이 집집마다 써 있냐면은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얼음판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겨울에. 뭐 얼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적 권리 의식이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 아하. "왜 당신이 눈이 왔는데 이 눈을 쓸지 않아서 내가 넘어졌느냐."라고 하면서 아. 그 집 주인을 고발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자주. 예. 제가 독일에서 살 때 실제로 눈이 올 때마다 그 이 눈 치우는 알바를 했거든요. 아 그런 알바도 예, 있습니까? 알바를 해요. 어. 근데 이게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새벽에 그냥 출동해 가지고 예. 비가 하루 종일 오면 하루 종일 눈을 치워야 돼요. 눈이 하루 종일 오면? 네, 눈이 하루 종일 오면 눈을 아까 계속 치워야 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셔서 잠시 헷갈렸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예. 그걸 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고발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팻말이 없는 경우에는 예. 실제로 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경고의 팻말을 세워 놓으면 네. 집주인은 최소한 고지의 의무는 한 걸로 인정을 네. 해서 법적인 책임 추궁은 면해 주는데 네. 고것마저 세워 놓지 않은 채 빙판이거나 눈이 얼어붙어서 미끌미끌한 상황에서 누가 행인이 넘어져 가지고 어디 다쳤다. 그럼 집주인도 일부 책임이 네. 있다. 왜냐면 거기 눈을 안 치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이 돈을 대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치워 주는 거죠. 그 그러면 뭐 돈 들여서 치우느니 누구라도 다 경고 팻말만 하나 세 보겠는데? 근데 또 그 뒤에 또 무슨 아 예예. 법적인 여러 가지 이게 그런 것들이 예. 지난 100 년간 또 확립이 됐던 모양인데 아무튼 아하.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예. 온갖 그 사건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껄핏하면은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아 있거든요.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예. 살면서 어느 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라는 게 있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웬만하면 눈 감아 주고 갔는데 이 근대 현대 사회라는 거는 완전 개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 그렇죠. 누구나가 다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게 음. 근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니까 예. 이게 이제 소송이 만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공부문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데 예.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개개인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뭔가 "국가가 다 책임져라."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린아이들을 뭔가 스포츠 같은 걸 장려를 해야 되는 마땅한데 음. 이거를 장려하는 순간 사고가 나면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원칙이 국가가 다 몽땅 책임지는 식으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국가는 그 스포츠 같은 걸 장려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원칙까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것들이 많고 오늘 원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일본과 연관돼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해 버리는 것이 이제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수준 기술 격차 그렇죠. 따라잡고 어떤 부분에서는 추월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이미 음.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랑 우리랑 수치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산층 정도 되면은 차도 한 대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더 크고 예. 이런 식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지만 모자라는 분야들이 여전히 오늘 이제 얘기할 분야들인데 가령 여행을 가도 볼 만한 게 없고 너무나 많이 산천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것처럼 하면은 이게 이 국립공원이라는 데 가 보면은 그냥 온갖 데크 같은 걸 다 만들어 버리고 예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일본에 비해서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삶의 질이 낮은
그런 거에 기반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얕보고 있고 음흠. 경멸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특히 산에 데크나 계단 같은 거 과잉으로 만드는 거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뭔가 하여튼 이건 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은 다. 뭐 이런 거랑 연관되는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어저께 청와대 수석 보좌관 그리고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과 각 분야 보좌관들 회의를 함께 하는 걸 흔히들 수보 회의라고 하죠. 그쵸. 네,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데 어제 그 회의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기술을 따라잡았다. 일부 부분은. 그리고 일본을 이긴 경험을 되살려서 요번 위기를 넘기자. 네. 그리고 정부도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아끼지 않겠다. 특히 부품 소재에서 이렇게 아픈 끝급수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철저한 협업과 상생해라. 뭐 사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동반 성장은 뭐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고 자, 그거 일단 말씀이야 당연히 옳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뭐 가령 제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난 뭐 40년, 50년간의 이 공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부품 소재에 관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사실 줄여왔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추격을 한 거다. 음. 추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격은 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이 가능성, 희망을 어제 주신 예,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제조업의 경우에 지금 우리 일본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게 주로 제조업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업의 경우에도 일본의 지금 일종의 도전 내지는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제조업 혁신을 해야 되고, 그런 제조업 혁신의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독려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창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본에 그 여행 가는 거, 관광 가는 거를 예. 보이콧하자 이런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하는 분들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그 관광지들도 많으니까 그쪽을 좀 많이 가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도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그 대통령 그 말씀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먼저 그 이 제조업의 경우에 대통령께서는 그 벤처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저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품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줄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몇 달간 들여다본 것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 성공 사례가 금형이에요. 금형. 금형. 주물 뭐 금형 뜨는 그 금형이요? 금형이 이제 플라스틱 금형이 있고요. 예. 프레스 금형이 있습니다. 프레스 뭐 프레스 눌러서 하는. 금형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 있죠? 그 아. 보닛이라든가 네, 자동차 네. 뭐 펜더나 문짝이라든가 이런 뭐 거. 이런 거, 그 겉에 껍데기, 예. 이게 전부 다 이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에서 만든 강판, 예. 이거를 그냥 대형 프레스가 쾅 찍어서 만드는 아. 거거든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꽝꽝 찍으면 그쵸. 똑같이 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금형이 이제 뭐 한 2m, 3m짜리인데 음흠. 이거를 움직이는 건 뭐 한 몇십 톤짜리 프레스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 갖고 뭐 1초마다 하나씩 꽝꽝꽝 찍어서 금형이 하나 만들어지면 여기서 뭐 100만 대 정도, 100만 개 정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성도 생기고 그렇죠. 뭐 그런. 아.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이 차체 공장의 대부분이 프레스 금형 찍는 거예요, 다. 프레스 금형으로 찍어내는 건데, 근데 이런 금형은 그럼 누가 만드냐? 예. 많은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만드는데, 많은 부분은 현대차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금형을 주로 만드는 전문 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예. 현대는 이렇게 돈 많이 받는 그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들 데려다가 스케치를 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네. 그걸 외부 금형업자에게
너는 이거 잘 만들어 금형을. 그쵸. 그래야 찍어내게.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차종이 개발이 되면은 예. 거기에 맞게 뭐 보닛이라든가 뭐 트렁크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질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금형을 새로 또 떠야죠. 으흠. 근데 이거는 뭐 선반이라든가 밀림 같은 걸로 다 금속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아하. 근데 네네.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100만 개를 찍어내니까 정밀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는데 음.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핸드폰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껍데기 음. 뭐 플라스틱 껍데기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게 대부분 다 이거는 플라스틱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형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렇게 쏘면은 이게 음흠. 꽉 차죠. 뭐 그런 예예. 식으로 뭔 하는 말인지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옛날에 우리 미술 시간에 뭐 석고로 이렇게 하고서 그렇죠. 뭐 부어 넣으면 나중에 깨면 고게 이렇게 네. 그대로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이 금형이 이제 전자제품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한쪽은 플라스틱 금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철. 이 강철 금형인데 음흠. 양쪽이 다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의 품질과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금형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많이 위탁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니까 일본에 아예 외주를 줬던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정밀성이나 데서. 내구성에서 좀 떨어지는 네. 모양이죠.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국제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텔레비라든가 예. 아니면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더 이게 품질이 더 보다 더 이렇게 음흠. 아주 정밀한 것 같은데 예. 가령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저가들은 벌써 이렇게 딱 조잡 보면은 약간 조잡해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형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일본에 많이 위탁을 해서 일본에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기계공업 내지는 장비 부품 산업의 약점을 보여주는데 음흠.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금형 쪽에 이 품질과 이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예.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 물론 아주 그냥 특이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 일본에 애들이 맡기고 우리한테 있는데 금형을 맡긴다 이거죠? 네. 주문 의뢰한다. 네. 그러려면은 설계도도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겠네요. 보여줘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설계도들이야 뭐 그게 뭐 엄청난 비밀은 극비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고. 네. 뭐 차체라든가 이런 껍데기 정도니까 예. 뭐 그거보다는 뭐 더 극비는 뭐 더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 정도는 상관없고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금형 쪽에서 많이 독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금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벤처 기업이 아니에요. 뭐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의 용산 예. 아니면 신림동 여기 마치코바라고 하죠, 일본 말로. 예. 거기 가면은 뭐 선반 하나 그다음에 뭐 이런 기계 몇 대 갖다 놓고서 그냥 그 깎아내는 그런 데들이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을지로에 가면은 예. 여전히 그런 금형업체들이 아직 있어요. 아, 그 시내 한복판에 네. 있어요? 그런 데들. 어. 아직도 이제 거기 주문형으로 이제 만드는 데들이 아직 저는 있는 거예요. 인쇄골목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을지로는. 그게 지금 뭐 도시명 제조업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게 이 을지로를 재개발하면서 여기 와서 지금 떠나게 생겨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을지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약간 한계를 지적하자면은 예. 여전히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전히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쇄 그다음에 금형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공고나 전문대를 나왔지만은 20년 30년간 그렇지. 기계를 깎고 이러면서 기름때를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이제는 영역들이에요. 장인 경지에 그렇죠. 오르신 분들이 네. 박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할 게 그거밖에 별로 없으시니까 그렇죠. 해오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산업화의 선진이나 일본을 따라잡고 이거와는 사실 좀 아직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일본보다 더 금형을 더 잘 만들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거예요. 노력으로. 네.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허. 별로 국가가 지원해 준 것도 많지가 않은데. 야, 그건 참 대단한 일이구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그 대통령 그 발언에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이 지금 공격해 오는 분야들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앞선 분야들이
무슨 스카이 대학이나 동경대 나온 이런 분야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음흠. 이런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20-30년 동안 한 분야에 매진한 기름때 묻은 사람들, 예, 예. 이런 분야에서 여전히 일본이 앞서가는 분야들이 많고 우리가 어. 지금 일부 그냥 그거를 추격했을 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뭐 이 산업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방끈 위주의 네. 사고방식으로는 그 정도 말씀 자료밖에는 못 네. 만든다. 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청와대에 계시는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예. 대부분 다 이 산자부 뭐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1-2급 받은 사람들 데려다가 인제 1 대부분 다 년 더 써 행정고시 봐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에서 네.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그렇죠. 파견이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R&D라든가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냥 실험실에서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일단은 안 가죠. 가본 적도 없고요. 행정고시 돼서 사무관 되면 에헴 하는데 그 물론 모양 빠지게 물레동 그렇죠. 그런 그 지저분한 데 안 공구상가를 가고요. 왜 갑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혁신 주도형 성장, 혁신 성장 이런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예. 그 말을 쓰면서 항상 은연중에 뭔가 연구 개발,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는 건 석박사 인력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석박사 인력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몇 명 되겠어요? 그러게요. 직장인들 중에 몇 명 되겠어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전부 다. 예. 연봉이 한 1억 뭐 2억 되는 사람들이고. 네. 이런 사람들을 잘해 줘야 된다. 음. 이런 식의 담론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음. 저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아직 추월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주로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음음. 그렇지 않은 영역. 예 예. 토요타가 여전히 현대차보다 품질이 좋거든요. 예. 그게 토요타에서 일하는 뭐 동경대 나온 엔지니어들이 더 뛰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음.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것처럼 토요타 공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 노동자들이 뭔가 다기능공이라고 해 가지고 숙련도와 숙련도가 좀 풍부하고, 아. 그다음에 이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들도 그냥 고상하게 실험실 뭐 고상한 작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실제로 공고 나온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하면서 음음. 실제로 이 제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서울대 공대를 나온 친구들이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렇죠. 있다는 현대차 거예요. 들어가면 기름장갑 안 안 끼죠. 끼려고 서울대 하죠. 공대씩 나왔는데 그 끼라고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을 지금 능가하기 위해서도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현장, 제조 현장, 중심. 그리고 밑에 기능,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능공들, 음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취약한 지점들이고 여기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석박사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기능공들이 우리가 실제 그 숙련도나 정성 이런 거에서 또는 그들이 한 직종에 오랫동안 계속 매진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고 자기 자신의 기술의 숙련도를 높일 만큼 직장이 불안정하면은 그게 안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석박사급은 머리 써서 해외 연구 동향 같은 거 빨리빨리 파악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디자인이나 뭐 설계 이런 거에서 할 일 하고 그거를 받쳐줄 실무 라인에서 현장 필드에서 해야 되는 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급 인력들 돈 많이 주고 데려가서 확보했다고만 하지 실제 나온 프로덕트 네. 생산품은 미처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현장 네. 기능인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없다. 약하고, 아하.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이 회사 안에도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예. 회사 밖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예.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공과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현장 실습 같은 게 굉장히 약하고, 예.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음음. 일본에 비해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뜯어 고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콕 집어봐 가지고 콕 찍어서 문제의 핵심을 좀 더 명료하게 워딩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논점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네. 송곳이 뭘 뚫을 수 있는 건 끝이 뾰족하게 단련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대중소기업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끝급수를 당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 현장에서의 2~3% 격차를 못 잡아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로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음.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석박사급 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예.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하나하나 조그만 뭔가 품질 개선, 기술 개선 같은 것들을 해 나가면은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 돼 가지고 이게 그 경제가 만드는 제품들이 총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조금씩. 예예. 이게 바로 일본식 생산 방식인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은 이거를 30년 전부터 모방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숙문주의나 가방끈이 긴 사람은 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도 일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일부 있었는데 음. 가령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금호공고라든가 서울공고 같은 데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존중받는 식의 체제였는데 예.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허접한 걸로 돼 버리고 거기다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는 이 보수 세력이 특히 김영삼 정부가 예. 자유형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온갖 엘리트식으로 다 이 교육체를 다 바꿔 버렸고요. 어. 그러면서 뭔가 대학을 안 들어가면은 뭔가 병신 같은 취급받는 그런 음. 시스템이 70년대와는 다른 세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20대 연령의 83%가 대학생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1 등이에요 지금. 정 박사님이 79 학번이라고 그러셨죠? 네. 제가 81 학번이고 저희 때만 해도 63 그러니까 제 동갑 중에 대학을 간 인원이 50%가 못 됐 저 때는 대학 간 게 30% 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아야 40~50% 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무려 83%가 대학생이라고 하니 그렇죠. 근데 나와 봐야 대학생으로서의 잡을 일자리를 못 잡죠. 저성장 기조여서 네. 무고용 저성장 기조라 일자리 자체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인제 학력은 인플레가 돼 있고 내가 대졸 출신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가는 곳을 가. 네. 뭐 인제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또 전문대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건데.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게요. 이거 뭐 이게 국무회의 같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본의 제조업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로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번 기회에. 기회에. 예 근데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관점만 보지 말고 음음. 우리의 교육 체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자. 예. 직업 교육체를 한번 전부 다 보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거. 이것도 지금 뭔가 일본과는 다르게 뭔가 우리나라의 경제 취약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뭔가 엘리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무슨 유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음. 이번 기회에 이거를 갖다 없애는 쪽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말이 꼭 하고 싶네요. 진짜 근데 그 얘기도 해마다 연두 부처별 연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나오죠. 15년, 20년 전에도 지금 똑같은 말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뭐 근데 말만 이게 했다는 거야 그동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하여튼 이건 저는 진짜 굉장히 열정을 기울여 갖고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20년 전에도 똑같은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서에 있었다면 쪼끔씩이라도 해 왔으면 이 정도는 와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한일 간 무역 분쟁 전쟁에 가까운 걸 닥치고 나서 다시 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니 20년 전에 했던 그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20 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 20년 허비한 게 저는 딴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왜 그랬냐? 예. 저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시장주의 국가가 돼 버렸어요. 시장주의. 시장 논리에 맡기자. 음. 교육도 시장 논리에 맡기자. 음음. 그 말은 이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자율 아.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네네. 자율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뭔가 국가적인 그 이 백년 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
그런 식으로 머리 얘기하는 거죠. 좋거나 집에 돈이 있어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네. 친구가 성적에서는 우월하게 앞서갈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은 그 원칙하에서 운영되니 그렇죠. 그냥 무한 자유 경쟁이란 이름 네. 하에 비뚤어진 운동장은 계속 기울어져 왔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바로잡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쉽지가 않죠, 지금. 그걸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로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퍼부어대고. 여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고쳐내야 될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 문제로 들어가면은 진짜 지금 벌써 얘기가 너무너무 지금 맞아요. 어지러워지잖아요. 이거 도대체 맞아요. 예, 어디서부터 예. 풀어야 되는지.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예. 산업 얘기만 일단 국한을 시키자면은 어저께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령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뭐 자기 돈으로 개발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런 데서 그 회사 제품을 납품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그 논쟁도 일어났죠. 그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께서 예. 얘기하기를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왜 음.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데가 이걸 납품을 안 음음. 받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예. 어딘 제주도에 있는 그 포럼에서. 예예.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해 들은 그 최태원 SK SK 회장이 회장께서 "무슨 요리냐. 우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거 그거 우리가 당장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 공정에 맞는지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음. 근데 그 6개월 동안 테스트하느니 이미 기존에 써왔던 10년 이상 일본 제품이 있는데 그건 이미 신뢰성도 있고 품질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격도 괜찮고 음음. 그거를 쓰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예. 라고 경제적 얘기한 행위다 거예요. 이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박영선 장관께서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겠냐?"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저껜가 오늘인가 그 이 한겨레 신문에 네. 곽정수 기자라는 분이 아, 계세요. 예. 대기업 전문 기자 예, 있죠. 대기업 전문 기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벌 전문 기자세요.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원래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는데 아, 공대 기자, 나왔어요? 예, 제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아, 저는 공대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어쨌든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재벌들을 한 20년 취재하시다 예,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가 됐고 이분이 결국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이 뭐 김상조 선생님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예.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거래 관계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니까 한국 최고 전문가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어저께 뭐라고 칼럼을 쓰셨냐면은 최태원 회장도 틀렸고 박 장관도. 박 장관도 틀렸는데 어허. 또 동시에 두 분 다 또 일면적으로는 또 다 맞다. 맞죠. 예. 양쪽 다 맞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이, 그런 말은 나도 하겠는데. 아니, 그 말이 제일 농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아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이 국가적 이익보다는 뭔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되니까 기업의 예. 그게 사실은 기업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걔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네. 세금으로 내면은 자기 할 그렇죠. 일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와 밀턴 프리드만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아니 언제 그 교과서에서 기업이 국가 이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정부의 기능은 그런 기업들의 속성, 기업들은 원래 속성이 그러하니 네. 지 이익의 극대화만 신경 쓰지 무슨 대중소기업 동반 상승 성장이라거나 이런 건 원래 신경을 안 쓰니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규제하거나 그렇죠. 좀 이렇게 해서 그쪽을 보강하도록 하라. 뭐 이런 제 정도. 말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를 한 정부가 있어요, 일단. 예. 우리나라에. 그게 박정희예요. 박정희 정부가 계열화 정책이라는 게 근데 있었어요. 동반 성장까지 신경은 안 썼잖아요, 박정희 때는. 동반 성장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은 삼성전자 보고 예. 현대차 보고 야 네가 책임지고서 하청업체들을 좀 키워줘. 걔들이 기술력이 모자라니까 네가 해외 나가서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좀 알선도 해줘. 그랬는데 결국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랬는데 결국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바로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 계속 쥐어짜기만 바빴고 거의 착취에 가까운. 근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예. 성장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얘기했지만. 벤더 2, 3차 벤더들이 컸으니까 완성차 단계인 주문자인 삼성이나 현대도 컸다.
당연하죠. 지금 아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그러면 얘기했지만은 그동안 정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비교적 원활했다고 워낙 생각하십니까? 70년대, 80년대는 그나마 작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대기업에 팔을 비틀어 가지고 아. "니들 자식들아 중소 너희들한테 납품하는 적어도 1차 청업체들은 키워."라고 컸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요. 예. 민주정부라기보다는 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세계화 정책을 하면서 아. 그런 무식한 독재적 방식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시장 논리식으로 가자. 그러면서 군사 독재 선언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김영삼 정부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 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예예. 민자당. 네, 민자당이 없애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다음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더 나가서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심하게 심했고. 왜 뭐 이 기업들은 그냥 뭐 밀턴 프리드만 주장처럼 그냥 알아서 이익만 내면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국가의 기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중앙청도 폭파해서 없앴듯이 철저한 박정희가 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완벽한 과오에 가까우니까 네. 다 뜯어 고치자 해서 그가 했던 정책들 대부분도 커다란 급격한 변화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에 매몰돼 버린 지점이 있었고 네. 그 뒤를 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혁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정부에서 김영삼 정권 때 급선회해서 생긴 부작용을 시정하는데 시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일단 잘 몰랐고요, 대부분 다. 그리고 후행 효과 때문에 나중에 네.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유일하게 이제 동반성장 정책이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되다가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정운찬 그 서울대 예, 예, 총장이 이제 동반성장위원장이 되면서 예, 예. 그걸 이제 했는데 거기서 뭐 이익 뭐 공유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뭐 이건 회장이 뭐 빨갱이다 이렇게 논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거는. 그나마 네. 동반성장에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그렇죠. 근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건 이제 아마 사회 분위기에서 특히 노동계나 2, 3차 중소기업들에서 도저히 이대로는 이 수탈적 관계를 안 되니까 대기업들한테 아우성을 치고 그런 사회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고 정운찬 씨가 평소 지론이니까 이렇게 맡겼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운찬 선생이 뭐 이렇게 범진보로 분류되지만은 예. 저는 그 진보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담 스미스형 진보를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한계가 많다 이 네, 말씀이죠. 그런 분이 이제 또 뭐 그쪽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한번 해보셔라라고 한 것도 있고 네.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연관돼 갖고 이명박 정부가 이 출범하자마자 정말 이명박 입장에선 재수 없게도 예.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하고 예.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완전히 그 이 미국의 그 공화당처럼 예. 모든 거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자유기업 논리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팍팍 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세계금융위기가 딱 터져버리더니 그러더니 1, 2년 만에 전 세계 그 경제 담론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야, 시장 논리대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아. 케인즈 정책도 부활시켜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 케인즈에 대해서 그나마 좀 얘기한 분이 이 정운찬 선생님 같은 분이니까 당신이 한번 뭐 국무총리도 하셔라. 예. 동만세 영장 하면서 일종의 쇼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정 총장을 국무총리로 영입하고 뭐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닥 기대했던 실효는 없었지 별로 않았나. 없었죠. 뭐 일종의 그냥 뭐 얼굴마다 비슷하게 그냥 그러게요. 내가지고 했으니까 그때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정운찬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정운찬 선생님 제자거든요. 윤창현 그런 사람도 제자입니까? 윤창현은 아니고요. 그 양반은 아니고? 이제 뭐 딴 쪽이고 네. 거기보다는 이제 김상조 뭐 그다음에 뭐 전성인 뭐 김진박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게 상당히 진보적인 쪽으로 보이는 분들 대부분 다 정운찬 선생님의 뭐 석박사과정 제자들인 거예요. 조순, 정운찬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학맥이 같이 맨날 그냥 형성되겠네요. 어울려 다니면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정운찬 선생님이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이 자리를 맡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얘기는 돌아가자면은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일종의 애국의 논리 내지는 뭐 국가적인 산업화 내지는 국산화 논리로 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에 팔을 비트는 거 아니에요. "나 당신들 음. 봐라." 이제 팔 비트는 것도 아니죠. "니들이 일본에만 주문하다가 이제 지금 공격받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 니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한 5 년간 손실이 나더라도 네. 키워라."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비즈니스 논리상 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걸 키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아베 수상이 일본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 가지고 갑자기 모든 걸 다 없던 일로 확 쳐 어. 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네. 수출할게. 예. 그럴 경우에 그런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계속 반도체가 우리 중소기업을 거둘까? 거둘까? 아닐 것 저는 아닐 같은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설령 100분의 1 뭐 1% 확률로 일본이 다시 공격을 10년 뒤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10년 뒤를 걱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예, 예. 왜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 상장 기업들이에요, 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월가 있는 펀드들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좋은 회사라고 평가하고 그렇죠. 사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이 사람들이 법률상 주주기 때문에 소유권자들이에요, 다.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주. 지난 20 년간 주주가치, 음. 투자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선생님 박사님 페북에 늘 가는데 네. 모르시죠? 예. 주주민주주의가 아니라 산업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재벌 개혁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그렇죠. 글을 간단하게.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오늘 수업이 네. 강좌가 정리도 되고 이 국면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산업 정책을 세우는가에 대한 정확한 길이, 안개가 좀 거치고 그게 네.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미 얘기한 바기도 한데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경우에 이재용 회장은 지금 네. 뭐 검찰에 소환될까 말까 하는 지경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일본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지금 이미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쇼하러 삼성이" 며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 이 마당에 지금 삼성바이오 때문에 를 검찰에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게다가 하는 또 거 뭐 언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의 불법 승계 혐의로 혼을 내야 되겠느냐. 네. 지금 제일 핍박받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음음. 경제 민주화 같은 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한 이 삼성의 경영진들이 일본과 맞서 갖고 그냥 지금 이순신처럼 싸워도 모자라는 판에 갑자기 "이순신을 갈아엎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혼내서야 되겠어?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 생각에는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기술 패권 전쟁도 치러야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과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유일하게. 예. 저는 그거는 주주민주주의가 아니라 산업민주주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산업민주주의가 직장민주주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아. 산업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직장민주주의이기도 예. 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에서만 직장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연관된 모든 계열사들, 하청업체들 여기가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서 뭔가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 직역별 생태계에 차등 네.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전자산업 전체에 정말 제대로 된 산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예. 활동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단위나 삼성전자 1차 하청, 3차 하청, 5차 하청의 단위나 연봉이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복지 혜택도 비슷한. 예. 복지 혜택이 비슷하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사내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사내 복지를 위해서 지출했던 거 있죠. 예. 이게 일종의 특혜인데 네. 이거를 차라리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 되게 삼성전자 4차, 5차 하청에 있는 분들 골고루 돌아갈 수 이분들에게 있도록. 위해서도 뭐 어린이집도 만들어주고 학비도 무상화시켜주고 노인복지도 더 빵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주는 국가복지죠,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복지를 대폭 확장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내복지를 늘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겠죠. 당연하잖아요. 삼성이 굳이 뭐 회사에 예.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뭐 어린이집을 질 필요가 없게 되니까 예. 정부가 다 해주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이게. 3차 청하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이 사내복지를 국가가 대신해 주니까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더 잘 뽑을 수 있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입만 열면 말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실은 이명박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네. 삼성전자 본사에 다니는 아빠를 둔 아이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3차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의 아이도 똑같은 네. 혜택을 받게 하자. 그렇죠. 뭐 그게 뭐 무슨 꿈이 아니라 무슨 뭐 환상이 아니라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벌써 40년, 50년 전부터 각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에 거예요. 개별적으로 니들이 어린이집이니 보육시설이니 이런 걸 갖추라고 하니까 형편이 있고 여력이 되는 데서는 럭셔리하게 뭐 그렇죠. 선생님도 여럿 모시고 막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지금 뭐 재수해서라도 삼성전자를 그림을 들어가려고 하는 하고. 거 아닙니까? 안 그런 데서는 좀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게, 네. 그나마 더한 데서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데는 갖추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하청 관계라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는 뭐 이 연봉을 1억 받는데 예. 이게 가령 삼성전자의 3차 청업체들은 연봉이 한 3천, 4천밖에 안 된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운찬 교수님 같은 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그게 전부 다 삼성전자가 하청 단가를 너무 가혹하게 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고 인과응해가 뒤집혔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3차 청업체들도 연봉을 3천이 아니라 5천 정도로 맞춰주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는 국가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실제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내일 모레 발표될 구미형 일자리, 이런 데들이 이제 연봉을 뭐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로 맞춰주고, 그걸로 모자라는 거는 광주시나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국가복지를 늘려서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청이라는 거의 본질은 인건비 따먹기거든요. 네. 그거의 본질은 임금이 낮다라는 거고요. 인건비를 연봉을 3천을 주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노동시장을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예.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예. 3차, 5차 청업체들처럼 인건비 따먹기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거는 기술 발전이나 산업 발전과는 실은 전혀 무관한 무관한 거죠. 거죠. 그렇죠? 인건비 따먹기는. 네.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저는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하청을 잘 안 주는 게, 왜냐하면 하청을 주는 이유가 인건비 따먹기가 아니라 싸게 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저 회사가 정말 저 분야에는 세계 최고니까 하청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술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네. 그거는 하청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협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등한 전략적 제휴 관계로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파트너십에 입각한 동등한 네. 거래에 차라리 가까운 거지. 네. 하청은 왠지 뉘앙스부터가 아, 내가 너 일감 너 이거 주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 너 아니고도 줄 때 많아. 근데 내가 특별히 널 생각해서 주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수직적 계열화와 종속적, 경제 외적 강제로 종속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상황인데 나에게 물량을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디다 대고 이익 공유제니 그렇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하여튼 제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하청 관계를 주로 여태까지 진보 쪽에서 주목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뭔가 하나님처럼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직 변죽만 올리시. 현중만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모든 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건지 노동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ILO 협약쯤 예. 통과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거에 보다 더 주력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 오늘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사님은 기승전 박정희네요. 가끔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은 약간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난도질 칠 일은 아니다. 네. 그의 공도 있고 물론 과도 크지만 공도 있다. 그 이후에 뭔가 잘못 풀려왔다. 이제 네. 오늘도 이런 말씀이 약간 있었는데 그 댓글 남기신 분이 전화카드 한 장이던 분이 그 시절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인지 물론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이시고 물론 당연히 컸죠. 그때는 기술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일본에서 기계일본이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박정희가 했던 거 뭐 대일 청구권 유상으로 3억 불 무상으로 기자재 증등 받아서 포스코 짓고 뭐하고 그 포스코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엄청 잘 돼서 기술 격차 많이 줄었지만 초기 초기에 그런 점은 있고요. 전화카드 한 장님은 시청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은 가지심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분이 박식하시고 가끔 보면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걸로 봐서 정 박사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것에 요지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중소기업 개발과 납품을 반기지 않고 편하게 일본 부품을 그대로 들여온 대기업의 잘못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첨단 소재 산업 자립을 할 때까지 외교적으로는 좀 시간을 벌고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시간 버는 게. 향후 최대한 국산 우수 소재 제품이 쓰여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일본 의존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자립을 앞당겨서 진정한 극일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토를 달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필요한 것과 그 기간 동안에 일본과 계속 이 상태인지 뭔가 좀 완화 조건이 보인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때 정부는 어떤 스탠스로 기업들을 컨트롤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뭐 그 얘기도 좋고 하여튼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네. 또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여행 예. 일본 여행 가는 것보다 국내 여행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132억 불 관광 적자 수입.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이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가려고 하면은 사실 가고 싶은 만한 그 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틀 전에 저희 딸이랑 중학생 딸이랑 제주도 갔다가 뭐 태풍 때문에 그냥 놀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주도 가봐야 아시는 것처럼 이 원래 있었던 그 자연의 풍광들은 굉장히 많이 좀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는 그나마 좀 나은데 더 많이 망가져 있죠. 사실은 뭐 강원도니 뭐 충청도니 다 어디 가도 더군다나 이명박 이 정말 나쁜 대통령이 4대강 또 많이 망가뜨려 버렸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세요. 정말 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한데 제가 어저께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용인시에 지금 난개발 상태. 그거 뭐 엄청나죠. 엄청난 난개발의 대명사가 지금 용인 아닙니까? 네. 용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지금 난개발 상태예요. 광주니 어디니 하남이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의 김문수를 비롯한 이 시장주의자들이 예. 지난 20년간 집권한 결과다 저게. 음흠. 시장 논리라는 게 바로 난개발, 나쁘게 얘기하면 난개발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 규제 개선, 풀어주고.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표현하겠지. 뭐 애들은. 개선인데 이제 그게 뭐 누구는 뭐 아파트가 들어서 좋지만은 그 아파트를 바라봐야 되는 등산객들은 완전 꼴불견 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건에 관한 한 최고의 활동가인 최병성 목사님을 여기 이 자리에 그래요? 초대해서 네. 긴 시간 얘기 나누고 다 진단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데 국내 여행,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박정희 얘기 또 하자면은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사회개발 내지는 국토를 뭔가 금수광산으로 만드는 일종의 금수광산 프로젝트를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20년, 30년 시행을 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예산, 인력, 그 다음에 각 도마다 어떤 식으로 금수광산을 부활시킬 건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20년 뒤에 일본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볼거리, 먹을거리, 여행할 거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국내인들이 굳이 외국을 찾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올 거고. 인공이 많이 탈색된 한국 본디의 자연을 보기 위해서 오도록 하자. 그렇죠. 과잉 것처럼 시설물 같은 건 네. 가급적 없애고. 우리나라 금수광산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때요. 식민지 시대에 뭐 온갖 그냥 정말 걔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를 놓기 시작하고 만주 침략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재 수출하려고 임도 같은 거 다 만들어 버리고 막 해서 산을 훼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벌목 다 해버리고 이러면서 망가뜨렸고 그다음 해방되고 나서는 전쟁통에 또 완전 엉망진창돼 버렸고 그다음에는 박정희가 이제 저는 여기서 비난하는 건데 오로지 경제 성장 이런 목적으로 그냥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많이 해버렸고요. 물론 이제 이 조림 사업 같은 건 잘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또 이제 20년 전부터 뭔가 이 IMF가 되고 와서는 온갖 그냥 시장 논리, 시장주의 이 논리가 범람을 하면서 전국이 그냥 규제가 다 풀려버리고 난개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그렇죠. 정부는 분명히 역할을 가지고 더 많이 개입이라는 표현도 아니다. 할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정 박사님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은 그 나라 거기에 역사, 문화, 예술, 그다음에 자연 이런 걸 보는 건데 잘 페인트 칠된 엉망진창인 절의 단청을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자연은 그야말로 돈이 안 드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공공의 전 국민의 공공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 역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영역. 보호해야 하고.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만 가지고 안 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약이 아직은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특히 문체부 이런 것들의 많은 영역을 사실 문화체육부가 해야 되는데 지난 도정환 장관께서도 이런 거를 제가 듣기로는 거의 안 하고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인데 현재 문체부 장관은 또 관료 출신이에요. 박양호 이런 기획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믿을 때는 지방 정부들인데 지방 정부가 일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근데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아시까 이것처럼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다시 그리고 살려나가야 시간이 되는데 오래 가서 자기 임기 4년 안에 표가 안 나. 안 나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처럼 하면은 용인에 지금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 주택이 들어서 있고 공장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거를 내쫓고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돈도 몇십조고 몇백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30년 대기 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원에 견뎌낼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없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원상복구해라.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란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텐트 치고 아이고. 저는 근데 이 엄청난 돈과 노력과 그다음에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사태가 조금만 진정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몇백만 명이 다시 일본 여행을 갈 거다.
그러면 일본의 아베 같은 자들이 또다시 한국인들의 비웃고, 냄비 근성을 예.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뼈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질문에만 답하는 걸로 해서 경제학 강의를 끝냅시다. 네. 지금 오늘은 뭐 교육학, 관광, 뭐 문화관광, 뭐 정부 부처가 총 또 출동했는데, 이승호 님이 국산 소재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면 WTO에 제소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거는 인센티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급 방법이나 지급 네. 규모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새로운 그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려고 연구개발 R&D를 한다. 예. 그러니까 R&D 분야는 원래 이 WTO에서 다 제외된. 그러니까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거는 뭐 WTO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없어요. WTO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제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대기업은 뭐 직접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고, 국내 보조금도 일부 관련은 돼 있죠. 중소기업도 지원은 또 대부분 다 허용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이승훈님 답변이 되셨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승전 박정희 부분에 대해서도 뭐 썩 100% 만족하시기는 그러지 힘들 수 않겠죠. 있지만, 왜냐면 네. 제가 자꾸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박정희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아까 김영삼 정부가 그걸 다 뒤엎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김영삼 정부의 후계자가 지금 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렇죠. 완전 시장 만능주자들 아닙니까? 그 3당 합당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박정희를 가장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뉴라이트들인데 실제로 그 자들이 하는 경제 정책은 완전히 박정희의 정반대예요. 경제개발, 정부주도, 계획경제 이런 거 전체가 다 하이에크라든가 아담 스미스 같은 그 시장주의자들이 무지무지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치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처럼 정신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해받고 있는 박정희에서 오해 부분은 거품은 덜어내고, 그렇죠. 박정희의 팩트만 추려놓고 지금 시점에서 공과 과를 바라보는 작업은 일단은 필요하다. 그렇죠. 왜? 한국 경제의 현실의 지금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다 보면 박정희라는 저수지로부터 김영삼이라는 조그만 저수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까지 흘러왔으니까 그 수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타산, 잘잘못, 이게 평점이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만 얘기하자면 사실 저처럼 얘기를 하는 게 예.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0년대, 70년대 적어도 그 음. 당시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근데 오히려 예.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요즘 세대가 모른 채로 예. 그냥 박정희를 욕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 간 대화 단절일 네. 수도 있고요. 광주 항쟁을 겪은 사람과 또는 다른 도시에서 바라본 세대와 네. 국사책의 흑백 사진으로 공부하는 세대가 같을 수는 없겠죠. 네. 네. 예. 이래서도 정승일 경제학 특강은 계속해야 합니다. 네,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은 물론이러니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거니까요. 저는 뭐 어떤 경우에는 히틀러, 나치 독일이라든가 일본 파시스트들 1930년대 그 경우에도 어떤 데 긍정적으로 보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슨 휴머니즘 관점이 아니라 네. 그 나치와 파시스트들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독일과 일본의 세계 최고 품질의 기술력들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이어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요, 그 분야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다 인정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데 제가 딴 게 아니라 휴머니즘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천사가 아니고 악마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게 기술 발전이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팩트를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찬양했다고 갑자기 그래. 아니 무슨 찬양이에요 그게. 자본주의는 원래 비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을 말살시키는 거고 예.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제예요. 예. 똑같이 박정희가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민주를 위협하고 속박하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기업들을 키워나갔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팩트로 인정하자 그렇지 이거죠.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과 기술을 키워야 했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저희가 무슨 윤리학 강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시대를 이제 와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시대에 60년대부터 80년대 전두환 시절, 제가 감옥에 있었던 시절, 예. 그 80년대 10년간 전두환 시대에서 현대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독자 모델을 개발했고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예. 그게 걔들 삼성전자 혼자 한 게 아니라 전두환 정권과 협력해서 이루어졌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거예요. 이거마저 부정하진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과 박정희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이가 그러니까요. 갈려서 막 오버랩하기 싫은 그런 심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죄송한데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하. 냉정해야 되는데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타 예, 일본군이 예. 그 우리나라 조선인들과 인체 731, 시험하지 않습니까? 731 부대. 예. 이거를 미군이 접수해 갖고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아시는 것처럼 전범 처벌도 하지 않고 예. 이거를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가져가다 오늘날 미국이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바이오 만들죠. 그러면은 미국 놈들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한 짓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야만적인 짓인데 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현재 누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 기술이 발전했어요. 예. 이건 팩트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또 병 치료를 위해서 또 쓰고 있는 거고. 사용도 하긴 네.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괴테라든가 뭐 저는 이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역사 속의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선과 악이 막 섞여 있어요. 음흠. 항상 착한 게 착한 걸 넣는 게 아니라 악마적인 시스템이 뭔가 그 다음 사회를 향한 뭔가 기반을 만들어내고 이게 역사의 변증법이거든요. 예. 박정희 체제가 굉장히 악마적인 체제였는데 그 시대가 낳은 기술력, 그 시대가 낳은 삼성전자 이거를 어떻게 민주주의 세력이 접수해갖고 이거를 더 인간적인 걸로 다 바꿀 건지를 고민해야지 옛날이 만든 성과를 다 부정해버리고 삼성전자 다 부셔버리고 걔들이 만든 기술력 다 부셔버리자 이렇게 파괴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미래를 얘기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야지 윤리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열을 냈네요. 뭐 그동안 이른바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학문적으로 또는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가해졌던 공격에 대한 박사 정승일, 정치경제학자 정승일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 시청자들과 나눴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건 뭐 해석은 모두의 자유니까 그거에 대한 정 박사님의 반론, 조금 이제 그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정말 몇 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렇게 해도 프리토킹을 한번 해도 좋겠어요. 시청자 몇 분이서 잘 들었는데 정 박사님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 이렇게 해명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인식의 격차도 줄이고. 아무튼 오늘은 뭐 굉장히 우리 국무회의 한 것 같았어요. 온갖 장관들 평을 다. 예. 자, 아무튼 시원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좋은 데 가서 값싸고 기억에 남는 휴가를 따님과 꼭 보내십시오. 네. 늦게 얻으신 따님인데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게요. 동강 래프팅을 가야 되는데 동강이 파괴되지 않고 저는 정말 천년만년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한 25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꽤 무섭던데요. 이게 보트가 도중에 뒤집히거나 그렇죠. 한번 뒤집히고 그러죠. 그래야 재밌죠. 머리가 바위에 세게 부딪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걸 또 감수해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니까. 파이바를 꼭 강도를 확인하고 끼십시오. 자, 오늘 7월 23일의 정승일 경제학 특강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한 주 쉬고 다음 8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자는 한 분이신데 매주 화요일이 끝나는 시간은 가장 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승일 경제학 특강만 하나 따로 떼서 올려도 거의 1시간에 육박해서 요즘 제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지들이 중간중간에 광고를 몇 개 넣어 놨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서 뭐 그게 자기들 수입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7월 23일 1부, 2부, 3부로 나누는 건 좀 번거로운 걸 수도 있고, 앞으로는 쪼끔 더 압축해서 그러는 방향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차피 장기전에 접어든 듯합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응 자세도 총체적 점검을 하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정승일 박사의 긴 시간의 열변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연이었습니다.